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게 SK 플래닛의 김형석이고요. 오늘 그 발표 주제가 조금 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주제는 초분광 분산형 센서 기술, 그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 적용 사례입니다. 제 사진이 지금하고 조금 다른데 조금 몇 년 전 사진이라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SK 플래닛의 IoT 솔루션 사업 그룹에 속해 있고요. 산업 현장의 IoT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프로덕트 개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드릴 거는 목차는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초분광에 대해서, 그다음에 분산형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각 기술이 산업 분야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좀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기술이 인공지능하고 어떤 식으로 접목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초분광인데요. 초분광은 이제 영어로 이제 하이퍼스펙트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빛을 쪼개는 걸 초분광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조금 더 잘게 쪼개는 걸 초분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는 그 삼원색뿐만이 아니고 가시광선 옆에 있는 적외선, 그다음에 자외선 영역까지 잘게 쪼개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초분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저블 라이트에 해당하는 가시광선 영역을 중심으로 파장대가 긴 쪽으로 이제 적외선 영역이 있고 라디오 웨이브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 짧은 쪽으로는 뭐 자외선 영역, 엑스레이, 감마레이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초분광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자외선 이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걸 초분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외선하고 적외선 영역도 사실 영역별로 조금씩 부르는 워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근적외 영역이 있고, 뭐 미들웨이브 적외 영역, 롱웨이브 적외 영역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분석하고자 하는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보고자 하는 파장대역은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분광 데이터의 형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일 오른쪽 그림은 어떤 거냐면 특정 파장대의 전체 이미지,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왼쪽 그림은 특정 지점의 모든 파장대의 스펙트럴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각각 파장대 각각 지점을 연결을 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 3차원의 데이터 큐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분광 데이터는 그 하이퍼스펙트럴 데이터 큐브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분광을 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초분광이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는 모든 물질이 파장대별로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통 이제 스펙트럴 시그니처라고 하는데요. 각각 물체마다 그 파장대역별로 반사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이제 클라우드고 빨간색이 파이어의 반사 특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파장대가 이제 짧을수록 클라우드 영역의 반사 특성의 에너지 레벨이 더 높고, 파장대가 길면 길수록 파이어가 클라우드 대비해서 반사 특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 사실은 물체마다 파장대역별로 그 식별이 용이한 파장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것을 분석을 하고 싶느냐에 따라 가지고 특정 파장대역 위주로 분석을 하는 케이스가 더 많고요. 이에 따라서 초분광 카메라도 자기가 어떤 걸 분석하고 싶다 이런 그 분석 목적에 따라서 스펙을 달리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초분광 카메라 관련된 내용인데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 반사된 빛을 파장대역별로 나눠 가지고 쭉 디지털화하는 게 초분광 카메라의 영상이고요. 그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데이터는 저런 하이퍼스펙트럴 데이터 큐브 형태로 저장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초분광 카메라는 사실은 이전까지는 조금 거시적인 영역에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저기에서 보시는 산림 자원, 환경 측정 검사,
지형 탐색, 국방 이렇게 조금 거시적인 영역에서 활용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의료 검사 측정, 바이오 생명공학, 뭐 식품 품질 관리 같은 미시적인 영역까지 활용 분야는 조금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약간 실제 사례를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전 수질 분석 모니터링하는 사례인데요. 칠레에 있는 유명한 호수라고 합니다. 저 호수에 드론이나 이제 비행기에 초분간 카메라를 달아놓고 주기적으로 촬영을 통해 가지고 저 호수의 수질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은 사실은 깨끗한 물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초록색은 뭐 플랑크톤이 많이 포함된 영역, 빨간색은 부유물이 많이 포함된 조금 오염된 영역을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주파수 특성이 스펙트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질 관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는 농심 엔지니어링 사례인데 라면 후레이크의 이물질 선별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라면 후레이크에는 건조된 혼합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물질 이외의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초분광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스펙트럴 특성에 따라서 이물질을 검출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의료 분야의 사례인데요. 종양과 정상 조직 간의 경계선을 사람 눈으로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구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분광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경계선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뒷부분에 조금만 더 AI 접목 사례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초분광 기술이 인공지능하고 어떤 식으로 결합되고 있는지 간단히 이제 논문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식품에 안에 불량이 있는지 여부를 겉에만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초분광 카메라 영상을 촬영해서 데이터 취득하고 전처리를 거쳐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한 다음에 인퍼런스를 해서 해당하는 식품의 내부에 불량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그런 사례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한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땅콩의 독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초분광 카메라 파장대역 중에 400에서 1000나노미터의 파장대역을 분석을 했고 AI 모델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더니 정확도가 한 96% 정도 나오더라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종양 경계선을 구분하는 그런 AI 모델 논문인데요. 조금 다양하게 AI가 접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장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원래 오리지널 하이퍼큐브 이미지로 시작을 합니다. 종양 이미지와 정상 조직이 같이 겹쳐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오토인커더 같은 이제 생성 모델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모델 학습을 하고 웨이트 컴퓨테이션은 경계선에 있는 가중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그 기법을 사용한 거를 원래 이미지하고 합성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토인커더라는 생성 모델을 돌리면 이제 최종적으로 모델이 될 것이고요. 그 아웃풋은 이렇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험용 G로 정확도를 확인을 해봤더니 에버리지가 한 91.33%가 나오더라라는 거고요. 왼쪽 그림은 A라는 사진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최종 아웃풋이 F입니다. 즉 종양 경계선이 초분광 카메라하고 AI를 접목을 시키면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기술 가지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시도했던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하수 처리장의 수질 분석의 데이터 초분광 기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좀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 수질 분석은 사실은 수질 관리 수질 분석 센서 같은 거를 활용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예인데요. 그 센서가 사실은 굉장히 고가이고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수 처리장이다 보니까 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물질도 많이 끼고 주기적으로 꺼내서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초분광 카메라는 사실은 비접촉식으로 수질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유용한 접근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렇게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 각각의 포인트별로 초분간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수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데이터 분석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상 제품과 가짜 제품의 분량을 검출하는 사례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오픈 데이터 셋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정확도를 보이는지 약간 자체적으로 학습한 사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는 저거는 이제 배터리 생산 원자재 생산 공정에서 나타나는 분량을 검출하는 사례입니다. 잔류 수분이 있는지 아니면 비자성 금속이 생산 물질에 껴 있는지를 계속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초분간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검증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초분간 관련된 내용은 이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 센서 기술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분산형 센서는 영어로는 이제 Distributed Acoustic Sensor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광 케이블 기반입니다. 광 케이블을 길게 포설을 하고 한쪽 끝단에서 이제 레이저 펄스를 쏘고 반사되는 산란파의 특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솔루션,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턴 시그널이 이제 역산란광이죠. 즉 반사되는 산란파인데, 그 반사되는 산란파는 크게 저렇게 이제 세 가지 밴드를 가집니다. 레일리 밴드, 브릴리옹 밴드, 라만 밴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각각 밴드마다 그 반사된 지점의 물리적인 특성이 변하면 밴드의 페이지가 변하거나 에너지 레벨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브릴리옹 밴드는 사실은 반사되는 지점에 온도가 변하거나 밀도나 압력이 변하면 반사파의 위상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라만 안티스트로크 밴드는 반사된 지점에 온도가 변하면 에너지 레벨이 위아래로 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반사되는 산란파의 저 밴드가 어떻게 위상이 변하고 어떻게 에너지 레벨이 변하는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반사된 지점에 온도가 변했구나 또는 밀도나 압력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추정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DAS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째는 이제 구간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 케이블을 구간 전체에 그냥 깔기만 하면 되니까 전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수십 킬로까지 커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백 개나 수천 개의 센서를 굳이 달 필요가 없다는 비용 효율성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장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센서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 노이즈 환경에 취약한 부분이 아무래도 광학 센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내 활용 분야도 조금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배관이나 공동구 이런 데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일이나 가스, 다운스트림 아니면 파이프라인 이런 데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화재 감지, 가스 유출 감지, 배관 이상 감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다음 장부터 조금 사례 중심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황산 배관 가스인데, 배관 가스 안에 광 케이블을 포설을 해가지고 특정 지점에 황산 가스가 누출되는지를 끝단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오일 파이프라인인데요. 오일 파이프라인의 누유, 즉 기름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 쭉 그 광 케이블을 포설을 해가지고 끝단에서 좀 누유가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암모니아 누출을 감시하는 사례인데, 저렇게 암모니아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광 케이블을 저렇게 꼬아서 코일링 한 다음에 해당하는 지점에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원격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내 사례도 조금 있습니다. 그 코레일에서는 최근에 선로에다가 광 케이블을 포설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선로에 기계 작업이 있는지 또는 뭐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낙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이벤트마다 분산형 센서 끝단에서 나오는 산란파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이벤트별로 데이터 분석 작업을 거치고 이거를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광주광역시의 지하 공동구 화재 침입 감지 사례인데요.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 공동구에다가 쭉 광 케이블을 포설을 해가지고 특정 지점에 화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뭐 침입자가 발생해서 공동구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는지 여부를 저기 모니터링하는 관제 쪽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분산형 센서 기술도 사실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좀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하고 접목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한두 개 논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거는 지하에 매설된 배관에다가 광 케이블을 포설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배관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를 원격에서 감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굴착 이벤트, 그러니까 굴착이 발생을 하면은 배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굴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결국 이제 배관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감지가 가능한 이제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거나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돌리기 위한 컴퓨팅 파워도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자체가 배관이 뭐 일반적인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에만 매설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소일 타입 또는 굴착기 타입, 날씨는 어떤지 아니면 도로 노이즈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데이터 다양성이 굉장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DAS 즉 분산형 기술의 그 시그널 기반으로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이 많이 활용되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미지 기반의 프로세싱과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이벤트 디텍션을 시도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그 말씀드린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로 분석한 케이스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으로 이벤트 디텍션을 시도했을 때의 프로세스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DAS 시그널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제 저런 뭐 FFT나 뭐 PCA, 서포티드 벡터 머신 같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피처를 추출하고 분류를 하죠. 그래서 분류를 하고 그 이벤트가 이전에 발생한 이벤트하고 좀 결합을 해서 트래킹을 거쳐가지고 현재 발생한 이벤트가 예를 들면 굴착 이벤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최종적인 이밸루에이션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은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알고리즘이 적합한지 찾기 위한 노력이 조금 들어가고요. 도메인 날리지가 좀 필요합니다. 즉, 그 DAS 시그널이 배관과 굴착 이벤트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이런 좀 도메인 날리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미지 기반의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예인데요. 그 프로세스는 조금 더 간단하죠. 그냥 DAS 시그널을 이미지화를 한 다음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딥러닝 기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냥 끝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도메인 날리지가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대신에 되게 다양한 데이터,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오른쪽이 좋아 보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 배관 감시 영역의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는 오른쪽으로 갈 거라고 보지만 당분간은 왼쪽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법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는 실험 결과인데요. 왼쪽 보시면은 그 머신러닝 기법 중에 뭐 벡터 머신, 트리 구조, 프론트 트리, 그다음에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방식의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99.86, 뭐 99.69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굴착 이벤트를 감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딥러닝 기법인데 결국에 DAS 시그널을 저런 식으로 이미지화를 한 다음에
CNN 분류 모델을 돌려서 아웃풋을 생성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정확도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하고 비슷한 종류의 정확도를 보인다라고 논문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는 뭐 데이터 양, 그다음에 어디에 자기가 더 친숙한지, 어느 게 더 정확도가 높은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분산형 센서 기술도 산업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인공지능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례로 보여드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사례인데요. 사례라기보다 이제 딥러닝 기법이 이런 식으로도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장표인데 좀 복잡하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DS 시그널을 아까 이미지화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지에 적합한 CNN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시그널이 어차피 이것도 일종의 스펙트럼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퀀셜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퀀셜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RNN 같은 기법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이는 논문은 그 두 가지 기법을 같이 사용해서 피처를 추출한 그런 논문이고 그 역산량광을 에너지 레벨하고 페이즈 두 가지로 조금 나눠 가지고 CNN으로 그러니까 이미지 하는 딥러닝 기법으로 피처를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RNN 기반의 LSTM 같은 모델로 피처를 추출을 했을 때 이벤트 디텍션 정확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VGG16 같은 모델이 정확도가 거의 0.99에 육박하는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분간 기술, 그다음 분산형 센서 기술이 산업 현장에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이면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기법들이 많이 접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박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간섭에 의한 노이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필요한 노이즈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분하여 필터링할 수 있는지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예,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 그 노이즈 필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에 쓸데없는 노이즈는 굉장히 많이 끼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실은 산업 현장에 저런 기술을 적용할 때 최대한 고립된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을 걸러내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이제 정상적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노이즈가 끼지 않은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먼저 취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노이즈가 낀 환경의 데이터는 좀 걸러내는 방식을 활용하는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케이스마다 조금씩 달라서 특별히 어떤 방식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 파장대의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 초분광 카메라의 기능이 유용해 보이는데요. 역시 공감합니다. 저도 초분광 카메라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제약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카메라다 보니까요. 사실은 환경의 영향을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 즉 그 조도 같은 데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동일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공장 내에서 활용을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는 공장 내에 그 조도가 그러니까 카메라가 촬영하는 특정 대상물이 조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그 조명 장치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때로는 암막 커튼 같은 걸로 주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유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초분광 카메라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용 특성에 맞게 자기가 어떤 물질을 분석하고 싶다라는 목적에 맞게 파장 대역을 조금 좁히는 게 그런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분광 카메라를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도 있나요? 예, 구매는 할 수 있는데 사용하시기가 어려우시겠죠. 아,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답변을 좀 예, 부탁드립니다. 폴스 알람, 폴스 디텍션 빈도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초분간 기술하고 분산형 센서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초창기라서 실제 폴스 알람이 얼마나 되고 하는 부분을 수집한 통계 자체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되고요. 이거는 아까 그 앞서 답변 드린 거하고 조금 동일선상에 있는데 어쨌든 고립된 환경 아니면 좀 그 일관된 환경을 만들어서 데이터 수집하는 걸로 이런 부분은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SK 플래닛 김형성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